안녕하세요, 배토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유튜브에서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논제로 서로 까는 걸 몇 번 봤어요. 하지만 이건 재미를 넘어서 좀 심각하게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부정평가가 더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 가장 큰 부정적 평가 요인이 경제였어요. 문제노믹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법 개정인데 이걸 그냥 재미로 넘겨서는 안 되겠죠. 미리 언질 드리자면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추가 질문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충 이해되는 30분짜리 영상을 반밖에 안 보는 것보단 본인이 모르는 게 뭔지 확실히 알려주는 15분짜리 영상을 다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 생각돼서 이런 접근을 택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깔끔한 전달을 위해 논제, 제안, 전제, 가설을 차례대로 깔겠습니다. 논제로는 최저임금 상승 정책이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해로운가입니다. 제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 인상안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상당수의 자영업자의 사업 수익성에 임차비나 가맹비 상승보다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자들 혹은 소상공인들이 당장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젠 전제를 쭉 나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보충 설명드리지만 영상에선 시간상 나열만 하고 넘어갑니다. 우선 1번 수익 계산상 인건비 및 임대료는 고정비에 가깝고 가맹비와 관련 원가 비용은 변동비이다. 2번 현재 산업 평균 구조 비용의 고정비와 원가 비용에 대한 수익성 민감도는 현 상태에선 직선에 가깝다. 3번 상시 근로자의 획일적인 임금 인상의 효과는 상시 근로자 수의 인상으로 인한 효과와 유사하다. 4번 모든 영세 영업자 및 영세 소상인의 추정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상승한다. 5번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견되는 인플레이션은 카스트 푸시 현상이다. 결론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이나 물가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앞질러서 인상될 경우 수익성이 크지 않은 영세성 소상공기업이나 자영업체에는 두 가지 이유로 치명적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매출은 어음의 개념이고 인건비는 현찰의 개념이므로 운전자본의 타격을 입어서 대출 상환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현금 유동성이 감소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소득주도 성장이 가시화돼서 매출이 점진적으로 오른다 쳐도 그게 물가 인상이랑 금리 인상과 동반된다면 자영업체의 수익성 향상 없이는 임금 인상 때문에 덩달아 올라간 자기 본인의 인건비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깎아먹어서 시중 금리보다 자본 수익이 떨어지는 부정적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젠 요즘 가장 오용되고 있는 기사들과 유튜버 논리 몇 개를 깨부셔보고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팩트 소개로 공격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개념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우리 사이에 자영업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데 자영업자는 확실히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가 없는 단어입니다. 상법은 사업체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눠요. 세법상으로도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죠. 이 부분에서 서로 자기한테만 유리한 팩트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표본의 정의가 불확실해요. 그래도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영업자의 기준은 OECD에서 내린 정의인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의 정의와 가장 근접합니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영업자에 대한 접근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또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소상공인은 법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하지만 소상공인이 자영업자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광업, 제조업, 건설업과 운수업 등 노동 집약적인 업종을 뺀 나머지 업종에서 5명 미만 그리고 연매출 1.5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자영업체라고 정의 내리자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세라는 수식어가 붙는 기사도 많이 보실 텐데 생활 밀착형, 저수익성이라는 단어와 혼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기사에 막 쓰여져 있으면 우선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모가 다 제각기예요. 우선 기초적인 정의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가장 그럴싸하고 설득력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옹호 주장 3가지부터 깨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접한 주장 중에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으로 영향받지 않는 자영업자가 70%나 되는데 뭔 죽는 소리냐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유튜버와 기자들이 이 테이블 하나 띡 던져놓고 논리를 펼치는데 사실 출처 찾는데 애먹었어요. 원문은 경제동향인 이슈 2017년 7월호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좀 의심스러운 게 2017년이면 이미 현재 정권이 집권했을 때 산출된 데이터잖아요. 제가 아까 자영업자의 정의가 모호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 자료의 자영업자의 정의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좀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죠. 사장님이랑 와이프가 떡볶이집을 하고 있으면 그 집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통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했으니까요. 제가 배투비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친구랑 2인 체제로 회사를 돌리면 배투비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배투 법인의 임금 근로자니까요. 배투비 구독자 수도 없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영세 채널이어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 통계의 가장 큰 허점인데요. 2018년 5월 기준 한국에는 대략 230만 명의 1인 특수고용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서 자영업자에 포함되는데요. 이 400만 명에서 230만을 빼면 170만이 남죠. 이런 기준의 통계는 이 통계청의 정의나 세법이 내리는 소상공인의 정의와 상충되죠. 100번 양보해서 70%의 소상공인이 정말 고용인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라 칩시다. 그렇다 쳐도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건 섣부른 판단입니다. 나홀로 사장님들은 보통 유통체인이나 서비스업계의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계세요. 상식적으로 나홀로 사장님들이 광산에 가서 광물을 캐거나 공장을 돌리는 입장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타격이 없다고 쳐도 원가 상승으로는 타격을 입겠죠. 하여 이 데이터를
데이터를 인용한 주장은 이렇게 부수면 됩니다. 1번 통계 표본의 정의가 잘못됐다. 2번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로만 자영업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두 번째로 자주 보이는 종류의 주장은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을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인건비 비중이 10%에서 20% 안팎이다. 인건비가 10% 오른다고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에서 2% 아니냐. 그리고 그 정도는 자영업 측에서 이익 축소나 경영 합리화 등으로 완충할 수 있는 범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팩트부터 다분히 왜곡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주장에서 인용되는 데이터는 90년대 초에 최저임금이 엄청 낮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95년엔 1170원이었어요. 그때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95년은 딱 만불을 찍은 해였습니다. 아직도 1인당 생산은 3만 불을 못 갔는데 최저임금은 10배 가까이 올리려고 합니다. GDP로 계산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표도 한번 보시죠.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로 따지면 1995년 대비 2017년 상승폭은 거의 2배입니다. 그럼 본 김에 아파트 값도 보시죠. 통계청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데이터는 2006년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2006년 대비 2017년 지수는 74%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 95년 데이터는 없으니까 정말 후하게 인심 써서 그동안 74%가 아니라 7.4배나 올랐다 칩시다. 전국적으로 평균 1억짜리 아파트가 7.4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물가는 2배, 아파트 값은 7.4배 뛰었는데 10배 올라가고 있는 최저임금은 대체 뭘 기준으로 오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의 산업비용 구조 데이터를 갖고 2017년 최저임금의 여파를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딴 걸 하는 신문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나마 최근인 2013년 시행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과 법인을 포함한 4인 이하의 업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7%, 음식점 주점은 21.1%, 그리고 그 외 단체 및 개인 서비스 업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에서 38%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10%에서 20%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나아가서 이런 1차원적인 산수는 원자재가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개무시한 논리죠. 유통과 가치부과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을 단가에 100% 반영시킨다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영향은 단순히 인건비 상승 부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복리 현상에 의한 거죠. 여기다가 더 추가로 케인즈를 인용하자면 가격과 인건비는 원래는 굉장히 부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원어로는 스티키네스라고도 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 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유가가 폭등해서 원자재 값이 치솟아도 바로 다음 달에 납품 단가를 올릴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공장은 계속 돌리고 재고는 채워야 하니까 오른 인건비랑 자재값은 몸빵으로 맞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본이 간당간당하고 현금 유동성이 아슬아슬한 영세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바로 즉시 소비자에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 정책은 위험한 겁니다. 가격은 부동성이 있는데 똑같이 부동해야 할 인건비는 강제로 밀어올리니까요. 그래서 산업비용 구조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별로 안 되니까 인건비 상승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에게 인건비는 절대 무시 못하는 부분이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유통 단계마다 복리되어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산수라는 거죠. 세 번째로 깨드릴 주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전체 자영업자 수도 증가세에 있다.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증가하냐 라는 주장인데 사실 이것도 바로 반박하긴 까다로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자의 량은 늘어났지만 자영업의 질은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 구조는 굉장히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요. 2010년 기준 5인 미만 개인 사업체의 월 평균 매출액은 620만원 수준이지만 같은 업종에서 5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 매출액은 4,717만원이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로 하지 않고 하는 소규모 자영업체의 영세성이 짙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돈 되고 먹기 살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영세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최저임금 여파 축소론이나 최저임금 옹호론에 대한 기사는 걸러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 정책에 대한 배투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자꾸 인건비 액수에만 입각해서 보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창업을 해서 자기 자본을 투입할 때는 그에 대한 기본 수익률이란 걸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금 1억을 투자해서 창업을 했는데 부채도 없고 자산 1억에 자본 1억이라 쉽게 가정하죠. 그럼 단기 순이익에 자본 1억을 나누면 그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란 거예요. 보통 창업을 할 때는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거나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출을 하거나 기준금리가 상향세라던가 사업체 매매 시장이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시중금리 대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스크를 고려한 최저 필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을 고려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화를 위해 세금도 없다 치고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방금 말한 1억 투자 창업해서 집에 갖고 오는 돈이 한 달에 수익을 300씩 갖고 왔다 칩시다. 1억 투자해서 1년에 3,600만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연 36%나 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주인이 거기에 붙어서 하루 종일 일을 한 거에는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최소로 쳐서 본인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한다 쳐도 본인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정말 자본에 대한 순수익만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수익과 자본에 대한 수익을 혼재해서 수익률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가게에서 내가 하는 일을 남을 고용해서 하려면 시급 8,000원이면 되는 일이었다 칩시다. 그럼 아주 간단히 내가 이 가게에 주 40시간 1년에 52주 붙어 있어요. 그걸로 1년 인건비를 계산해서 3,600만원에서 차감하면 연수익은 1,936만원이 되죠. 그러면 실제 자본에 대한 이익률은 19.4%인 겁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올라갔다 칩시다. 이 상황에서 매출과 수익
수익률은 그대로라는 가정하에 추정 인건비만 높아지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거죠. 당장 8,000원을 10,000원으로만 올려도 자본 이익률이 19.4%에서 15.2%로 하락합니다. 그럼 그 사업체의 고유 가치도 감소하게 되고 나아가선 그 업주의 자산 가치도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사람을 고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매출이나 생산성의 향상이 주도하지 않는 인건비 상승은 자기 자본 이익률과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새 말이 많죠. 주유수당 행정령 때문에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언론에서 발표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2017년 발표를 보시면 2018년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은 임금 노동자의 18%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임금 인상이 돼서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노동청에서 주유수당 관련된 행정령을 발표했죠. 이걸로 인해 우리가 아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실제 임금 인상률은 훨씬 높아졌어요. 아주 짤막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15시간 노동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선 주유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5일 근무한 사람은 40시간어치의 노동을 하고 8시간어치의 유급 휴일을 받는 겁니다. 작년까지의 이 제도의 법률 해석은 말 그대로 일하고 쉬라는 취지로 그 사람의 임금을 계산할 때는 일주일에서 받은 돈 나누기 40시간에 해서 시급을 산술했고 그걸로 최저임금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이 법의 해석을 바꿔서 시급을 계산할 때 주유시간까지 포함해서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고용주는 분명 40시간으로 나눌 때는 최저임금보다 더 준 건데 48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위법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공격가입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은 비록 외국 연구 결과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같습니다. 논문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은 하위 20%층 전체 임금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말은 되죠. 내가 편의점 사장님께 충성해서 지난 5년 동안 임금을 꼬박꼬박 올려받아서 이제 10,000원 받고 있는데 내년에 들어올 학생은 시작부터 9,000원인 거죠. 이게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점주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미안하다고 500원을 올려줍니다. 그럼 나는 500원 받고도 찝찝하고 점주는 최저임금 올라가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다고 일 잘하던 놈까지 내팽개칠 수는 없으니까 걔도 올려줘서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간단히 최저임금 영향률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가는 영향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격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자영업자 죽어간다는 소리에 임대료가 문제다 어쩌다 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통계입니다. 이 자료는 최저임금 연구를 용역받은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표는 규모별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통계예요. 보시면 저임금 근로자가 0에서 4인인 사업체는 총 표본의 77.4%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반박한 고용이 넘는 고용주가 70%였다는 데이터랑 완전 상반되죠.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자 형태를 떠나 모든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낸 통계니까요. 더군다나 이걸 보시면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상용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는 다 하락세입니다. 상용 근로자 수가 0인인 사업체만 2016년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해석은 굳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을 공격 부분은 아마도 임차비가 인건비보다 더 큰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돌려막기 변명에 대한 반박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자영업의 폐업률과 생존율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와 모델 시뮬레이션 연구가 있었어요. 한국은행의 남윤미 연구원의 2015년 논문인데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임대료의 경우 한 단위 상승이 폐업 위험도를 1.5% 정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에 상용 종사자 수의 한 단위 상승은 폐업 위험을 3.1%에서 5.3%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론 업종과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 종사자를 한 명 더 채용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한 단위 대 한 단위로 비교하면 임대료보단 인건비가 폐업 위험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거나 임대료보다 문제가 덜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상세안이 빨리 마련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대한민국 취업자의 25%를 넘기는 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오기도 전에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평만 자꾸 하지 말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벌집을 건드리지 않고 노동계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냐라고 반문해보자 이겁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독입니다만 더 큰 위험은 금리 변동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체는 사실 100% 자기 자본이 아니고 부채율이 꽤 돼요. 조사기관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율이 20%에서 33% 정도의 범위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모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20%든 33%든 이 부채가 변동금리일 때 생기는 문제는 비슷합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 상승이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자로 나가는 지출도 늘어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끼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정금리로 리파이낸싱 해주는 정책도 고려해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노동계층의 삶의 질 향상,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도 많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노동자가 2002년에는 5%, 2016년에는 14%로 늘어났답니다. 이런 것부터 잡아야죠. 제가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박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솔직히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1995년 대비 2016년 최저임금도 5배 이상 뛴 금액이었는데 자영업자가 다 망하진 않지 않았냐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소비주도 성장을 강조한 측면이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지난 몇 해는 저금리 시대였죠. 그리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은 무엇보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생산성과 기술 혁신이 선행하지 않는 임금 인상 소득주도 원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실 짚고 할 부분은 바로 저 자영업자 양극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걸 매출로만 볼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로 비교를 해서 동종업의 소규모 자영업과 대규모 자영업의 수익률로 비교를 해봤어야 진정한 양극화인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얼추 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익률은 좀 잠식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추론한 점은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여기저기 나가는 돈도 많아지고,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가맹비나 로열티 등등의 변동비도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늘어나서 이익률이 낮아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또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베투비 주장한 자기 자본 수익률 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규모가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면 누가 더 큰 돈 투자해서 큰 자영업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점에서 동네 개인 장사를 하는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업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최저 필수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대칭적인 수익 분배 구조로 가맹비가 개인 투자자의 자기 자본 수익률에 큰 부담을 준다면 어차피 그 프랜차이즈는 얼마 못 갈 거란 겁니다. 아무튼 긴 영상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의 어록 하나 소개해드리고 배트로 물러갑니다.